딸기 수확철을 맞은 논산의 봄. 공무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재성님도 두 손 걷어붙이고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체력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최근엔 영 힘에 부칩니다. 불편한 증상은 또 있는데요. 지금 손은 안 부으신, 좀 부으신 거예요? 네. 좀 약간 좀 똥똥하게 올라오긴 했네. 이렇게 꽉 쥐어지기가 힘들고요. 원래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좀 아침에 땡땡한 자고 나면 땡땡해 붓고, 또 잘 때쯤 되면 또 붓고. 손발이 퉁퉁 붓는 증상 때문에 마사지기까지 마련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리는 좀 어떠신 편이에요? 아까는 아직도 약간 자고 있는데 아까보다 아까는 좀 심했는데 처음에 쉴 때는 뭐 점점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좀 그전보다는 지금 심해진 것 같죠. 점점? 네. 붓기가 최근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피곤했습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싶었지만 원인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신장 관련 질환 이제 증상이 뭔가를 모르니까 평소에 몸이 뭐 노곤하고 막 갈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발이 잘 붓고 그다음에 좀 가렵고 그러면 그런 증상은 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걱정하던 차에 증상이 있으신 분 사례를 찾는다 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소변 변하는데 좀 색이 좀 노래지는 거하고 좀 거품이 좀 있는 거하고 4~5년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당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성님은 야간류 증상에 더해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왔습니다. 만약 5분이 지난 뒤에도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콩팥 질환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피곤하다, 너무 기운이 없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다, 뭐 입맛이 없다, 자꾸 뭐 다리에 지가 난다, 뭐 변비가 생겼다, 피부가 가렵다, 뭐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콩팥병의 증상일 거다 하는데 그 증상들도 너무 애매해서 사람들이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지나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만으로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척추 양 옆에 위치한 두 개의 장기입니다. 콩의 모양, 팥의 모양과 비슷해서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은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쳐진 형태입니다. 이 사구체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도 불립니다. 이때 소변 속의 수분이나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우리 몸의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신장이 크기는 조그만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아무래도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있잖아요. 노폐물을 소변에 녹여서 내보내는 기능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 그 염분이나 아니면 수분 같은 것을 양을 조절해가지고 부종이 안 생기게 해주고, 아니면 뭐 탈수가 안 생기도록 예방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고요.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콩팥에 작용하는 많은 약들이 혈압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재성님과 경진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콩팥의 기능을 확인하고 신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콩팥의 크기와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재성님의 콩팥에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혈압이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검사하신 거 지금 보니까요. 3단계예요. 3단계 초반.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냥 놔두면은 점점 나빠져서 이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만성 콩팥병 3단계를 진단받은 재성님. 콩팥 크기의 감소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신장 기능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의미인데요. 신장이 1분 동안 깨끗하게 걸을 수 있는 혈액의 양, 즉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뉩니다. 초기인 1, 2단계까지는 진행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3단계, 그리고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4단계를 지나면 말기 신부전인 5단계가 됩니다. 말기 신부전이 되면 콩팥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퇴화하는데요. 이때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신장 이식 같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콩팥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을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활을 뜨는 화살처럼 쭉 끝까지 갑니다. 만성 콩팥병 3기를 진단받은 재성님. 평소 생활을 관찰해 봤는데요. 반찬으로 빠지지 않는 게 찌개와 젓갈. 꽤 짭짤해 보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듯 재성님도 뜨거운 국물 요리 없인 밥이 잘 안 넘어가신답니다. 뜨거운 쌀밥 위에 젓갈 올리고 김까지 싸서 드시는데요. 사실 이 식단도 건강을 위해 나름 소금을 줄이신 거랍니다. 뭐 이렇게 따로 저염 식단이나 뭐 이렇게 뭐 신경 써서 하시거나 그러지는 없어요. 않고 그냥 지금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마 이제 반찬류를 전부 다 좀 약하게. 간을. 예. 염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국물 요리의 적정 염도는 1.0 이하인데 염도 1.3을 넘깁니다. 찌개와 젓갈의 염도가 비슷한 수준인데요. 무슨 약이에요, 아버님? 그 소리 들리네. 지금 이게 우사, 뭐 고지혈증, 고혈압. 아침마다 드시는 거예요? 네, 식후 아침에만. 하루에. 아침에만. 고혈압약 복용 4년째. 그런데 과거 10년 가까이 고혈압 치료를 미뤄오셨답니다. 고혈압 증상은 한 15년 전 그쯤 될 거래요. 한 2, 3년간은 계속 약을 처방받아 먹다가 이게 먹어도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혈압이. 그래가지고 그냥 먹어도 소용없는 거. 그때는 젊은 이렇게 뭐 잡기겠지 해가지고 끊어버렸죠. 고혈압 치료를 미루고 오랜 기간 높은 혈압을 방치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10년 전부터 혈압이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6년 동안은 그냥 보통 그렇거든요. 젊은 시절에 귀찮기도 하고 약을 매일 먹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뭐 혈압에 따라서 증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그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혈압 때문에 콩팥에 좀 무리가 온 것 같아요.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신장이 망가지는 말기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의 모세혈관도 높은 압력을 받아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혈압이라는 게 그 혈관에 걸리는 압력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도 파이프에 압력이 높게 걸리면은 파이프가 자꾸 금이 가고 거기에 뭐가 끼고 그러다 보면 막히고 그러잖아요. 콩팥은 그 혈관 덩어리예요. 마지막에 가면은 사구체라는 게 마지막에 가면 미세한 혈관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게 압력이 높게 걸리면은 거기 굳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만성콩팥병에 대해 말씀을 드릴 대학교 병원 임상영양사 박청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콩팥에 대해 잘 몰라도 제일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바로 소금.
적게 드시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덜 알려져 있긴 한데 단백질량 조절하시는 거. 내가 만약에 당뇨가 없다. 그냥 만성 콩팥병만 있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조금 적게 드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당뇨를 함께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만성 콩팥병 환자분보다 단백질 조금 더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콩팥병 환자가 너무 많이 섭취하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자신의 체중에 0.6에서 0.8을 곱한 값만큼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단백질 양이요. 탁구공 크기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트볼 만한 거 하나 먹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침에 고기 탁구공만한 크기로 하나 먹었다. 그럼 한 번이 되고요. 점심에 생선 저만한 크기로 한두 막 드셨다. 그럼 또 한 번이 되고요. 마지막 두부 저만한 크기로 6분의 1모 먹었다. 그러면은 3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드셔야 할 단백질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때 손바닥만한 접시에 딱 한 토막을 단백질 8g으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환자분들 극단적인 식사 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 교육하고 나면요. 극단적으로 저염식 하셔서 오래 지속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칼륨 조절하신다고 채소나 과일 같은 거 안 드시고 단백질 조절한다고 아예 단백질 식품 일절 안 드시는 이런 게 있는데 다 영양불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콩팥 건강 프로젝트 솔루션 11차. 콩팥병은 식사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식단 조절이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영양 전문가와 함께 출장 솔루션에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제일 첫날 드신 거죠? 그런가요? 국 안 드셨는데 맨날 드시다가 네. 없으니까 어떠셨어요? 얼마 했어요. 국하고 찌개도 드실만하셨어요? 다 없애버렸는데. 예. 네. 나물하고 네. 이런 것들도 다 간 줄여서 하신 거세요? 소금 줄이셔서? 다 줄여가지고. 솔루션 시작 후 재성님은 점심 샌드위치까지 직접 만들어 다닐 만큼 저염식 도전에 열심히셨는데요. 조금은 이게 너무 싱겁다 싶었는데 또 입맛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냥 할만하겠다 싶더라고요. 한 이틀 하고 보니까 이 감각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이 조금 외식을 하던가 간이 조금만 세면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짠맛은 피해야 하지만 모든 미각의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짠맛을 다른 맛으로 대체하는 것, 저염식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 많은 양념들 중 써도 되는 것과 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주 쓰시는 식재료들 제가 가져와 봤는데 소금이 많아서 덜 쓰셔야 되는 애하고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쓰셔도 되는 애로 나눠보면은요. 얘는 소금이 좀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좀 많이 쓰셔도 되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언제 좀 많이 드시냐면은 김치 못 드시거나 네, 대용으로 많이 쓰시면 되는데 이게 식초하고 설탕하고 소량의 소금을 조금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금을 안 넣고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은 김치 대신 소금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소금은 그럼 또 천일염하고 정제염하고 네. 저기 맛소금. 네. 그럼 어떤 게 천일염이 낫나요? 그냥 천일염 쓰셔도 네. 되고요. 맛소금도 미원 조금 함유된 거라서 크게는 차이 안 나요. 저염 소금은 괜찮을까요? 원래 일반적인 소금이 염화 나트륨인데요. 네. 그 나트륨 대신에 칼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염화 칼륨이 들어가가지고 좀 짠맛은 나는데 나트륨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신장 환자분들 중에 칼륨 조절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런 저염 소금 드시면은 그 칼륨이 높아질 확률이 커져서 그냥 일반 소금을 제일 적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나트륨이 많은 양념보다는 고춧가루, 후추, 겨자, 참기름 등의 향신료로 맛을 내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모자라는 염분은 잘 지켜요.
거의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 과량의 염분을 내보내는 능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부어요. 소금이 많아지면은 물도 같이 잡히면서 몸이 붓고 또 혈압도 올라가고 소금을 많이 먹은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콩팥이 많이 나빠지다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나트륨 조절에 익숙해진 재성님. 솔루션 하시고 나서 채소 같은 거를 더 좀 신경 써서 좀 많이 드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뭐 단백질량을 이제 줄이다 보니까 먹을 게 채소밖에 없어. 하루 소금 5g 미만, 한 끼 1g을 유지하느라 저울까지 마련했습니다. 양이 조금만 하니까 1.5g 정도. 짠맛이 줄어든 대신 참기름과 들깨의 고소함이 혀를 즐겁게 합니다. 나트륨도 단백질도 절제의 미덕을 갖춘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50대부터 줄곧 혈압이 높았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던 저염식. 귀하신몸 솔루션을 통해 습관을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밥상 위에서 찌개와 젓갈을 없애고 난 뒤 몸에 변화도 있었을까요? 부종. 부종이 좀 싹 저번보다 갔었잖아요. 네. 그 덕에 또 지금 혈압 강화제가 지금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아, 약을 바꾸셨어요? 네, 처방이. 예. 마침 솔루션 기간 중 혈압약이 떨어져 진료를 받으셨다는데요.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어서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낮췄답니다. 네네. 아, 이게 이제 전에 드셨던 거? 적은 용량으로도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된다니 놀라운 변화입니다. 40이요. 먼저 재성님. 어이구 혈압 재셨어요? 오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어떻게 한 2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약을 지금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거든요. 그럼 혈압 많이 떨어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약이 잘 들어요. 소금을 적게 드시면은 네. 이 콩팥 보호한 약들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잘 들어요. 혈압도 더 잘 떨어지고. 하여튼 2주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예, 예.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아마 몸이 좀 가벼워졌고 이게 손이 뻑뻑하던 게 좀 부위 예, 같은 게 없었을 거예요. 예, 부종도 없어지고 몸이 좀 가벼워지고. 예, 그런 느낌이 들 거고 또 단백뇨가 네. 전에는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걸 2주 전에는 단백뇨가 네. 하루에 497일 나왔었어요. 예, 예, 그렇죠. 지금은 182. 빨갛게 있던 부분이 없어지고 괜찮아졌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쉽게 말하면 단백뇨가 500mg 나오다가 지금은 180mg로 많이 줄었죠. 이거는 콩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목표 혈압 이하까지 떨어졌고 단백뇨 수치도 대폭 줄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흘려버리는 단백질이 줄었다는 의미로 향후 중증으로 갈 위험도 감소했습니다. 일단 이 부종이 좀 붓기가 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 혈압 치는 것 같은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몸이 가벼우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수치로서 이게 확 표시가 나니까 참 많은 도움이 됐고 참 좋은 기회였다 생각하고 있어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요, 있는 증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식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소금 적게 드시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백질량 조절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인하고 칼륨 같은 거를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소금 섭취를 줄이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알고 계실 거예요. 국물 안 먹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한국 사람이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김치 줄이는 거, 요거 줄이는 거 되게 중요해요. 보통 이거 2개만 줄여도 평소 자기가 먹는 소금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나는 국물을 없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국물을 최대한 연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누룽지 같은 거는 국물까지 마음껏 드셔도 돼요. 간을 안 하기 때문에. 김치 같은 거 없이는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치가 아니라 생채 같은 것들, 식초 많이 넣고 새콤달콤하게 해서 드시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소금량이 적기 때문에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조림이나 찌개 같은 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양념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냥 굽는 거, 찌는 거, 튀기는 거 이런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선을 한다 그러면은 생선 조림보다는 그냥 굽거나 튀기시는 거, 두부도 그냥 부침으로 드시는 게 낫지 두부 조림으로 드시는 거, 찌개로 드시는 거 이런 거는 피하시면 훨씬 잘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염식을 오래 지속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맛이 되게 없어요. 요리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음식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간하잖아요. 간하기 전에 먹어보면 아 이게 뭔 맛이야 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근데 저염식은요 무양념식과 달라요. 제가 저염식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생두부 데쳐서 드시고요, 그냥 고기 아무것도 없이 퍽퍽하게 드시고요, 이렇게 먹으면은 아무리 요리에 관심이 없어도 그런 식사 평생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염식을 잘 하시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향신료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적게 넣으시면 되지, 대신에 고춧가루, 겨자, 후추, 뭐 와사비 또는 레몬, 식초,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은 좀 편하게 이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 내가 좀 매운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고추장은 안 넣어도 고추기름 같은 거 내가지고 좀 후추 뿌려서 드시면은 파마늘, 양파 넣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저염식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요, 한 가지 음식에만 간하는 거 또는 양념장 만들어서 따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내 눈앞에 있는 소금량, 간장량 얼마인지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 드시는 거 줄여서 드실 수 있어요. 저염식의 기준은요, 하루에 이제 나트륨 2,300mg 이하로 드시는 게 저염식인데요. 소금으로 따지면 5g이에요. 소금 5g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작은 숟가락으로 2스푼 반 정도가 5g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실패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서 내 음식 나만 먹고 급기니야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밥 해 먹고 그러면은 소금이 나눠져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큼 먹었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만약에 음식을 하시고 나서 간을 하기 직전에 본인 거를 따로 빼놓으세요. 간장이나 소금 같은 거 딱 1g에서 1.5g 정도만 같이 놓으시고 거기다 찍어 드시거나 분배해서 드시는 게 내가 먹는 소금량 얼마인지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백질 섭취 방법부터 볼 건데요. 단백질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먹었을 때 든든한 것들이 있어요. 고기, 생선, 계란, 뭐 새우나 조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콩하고 두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단백질을 제가 좀 제한을 해서 먹어야 된다고 했더니 아예 채식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영양불량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량은 먹되 내 심장이 부담이 갈 정도로는 드시면 안 돼요. 만성콩팥병 환자분들이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체중이 잘 빠지는 편이에요. 식욕도 약간 없고 그다음에 좀 뭔가 배고프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분들은요, 당질과 지방으로 충분한 열량 섭취를 하는 게 같이 포함돼요. 저희가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기 때문에 간식으로 뭐 꿀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단백질 양이 줄면서 대신에 당질하고 지방 섭취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환자분이 당뇨가 있으시잖아요. 당뇨가 있으면서 콩팥병이 같이 있으시면은 당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혈당이 갑자기 올라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이거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이 사이끼를. 이 만성콩팥병의 단백질 양은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몸무게에 따라 차이가 나요. 자기 몸무게 지금 몇 킬로인지 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0.6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당뇨가 아니라면은 0.6 정도를 내 몸무게에 곱하면 아마 두 분은 여기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40에서 50g 정도 사이. 그래서 하루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선택하시는데 어디서 선택을 하냐면요, 여기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단백질 양이요, 탁구공 크기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트볼 만한 거 하나 먹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침에 고기 탁구공만한 크기로 하나 먹었다. 그럼 한 번이 되고요. 점심에 생선 저만한 크기로 한두 막 드셨다. 그럼 또 한 번이 되고요. 마지막 두부 저만한 크기로 6분의 1모 먹었다. 그러면은 3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드셔야 할 단백질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칼륨은 내가 검사를 했을 때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을 경우에만 얘를 줄여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얘를 선제적으로 먼저 줄여서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오히려 영양불량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네, 이제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잡곡류, 감자, 고구마, 콩류, 그 다음에 좀 푸릇푸릇한 채소류, 그 다음에 꽃감, 땅콩, 우유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몸에 좋은 것들이 좀 많아요. 잡곡, 채소류 이런 것들을 칼륨이 내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잘못된 상식 때문에 안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좀 득보다 실이 크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곡류 같은 거, 잡곡이라든지 감자, 고구마, 떡 같은 게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칼륨을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은 잡곡보다는 쌀밥으로 바꾸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감자나 고구마를 드실 때도 한 입 크기로 한두 개 정도만, 그냥 소량만, 맛보기 정도로만 살짝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이 있는데요. 떡이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콩 붙은 거, 호박 붙은 거, 팥 붙은 거 이런 건 제외하고 그냥 백설기, 흰색 가래떡, 절편 이런 거는 드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쑥 들어간 건 안 돼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얘가 채소가 있어요. 근데 이 칼륨은요, 물에 잘 녹는 편이에요. 칼륨을 빼고 싶으시면은 얘를 물에 한번 담갔다가 그 다음에 데치면은 칼륨이 잘 빠져요. 자, 그리고 이제 죽순, 호박, 늙은 호박 있는데요. 요 호박이요, 콩팥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호박즙이라든지 붓기를 빼준다고 팥물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드시는데, 제가 강조할 게 있는데요. 칼륨에 신경을 쓸 때 이제 식품 자체를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이 주로 즙, 엑기스, 가루 같은 거 나오잖아요. 되게 농축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품 하나 먹는 거랑 다르게 칼륨 함량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강기능식품은 꼭 드시는 거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과일 같은 거 많이 주의를 하시는데요. 내 수치가 정상적이면은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칼륨을 주의를 할 때요. 과일량은 조금 정해져 있어요. 과일량은 우리가 칼륨 때문이 아니더라도 원래 하루에 그렇게 많이 드셔야 될 종류들이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될 양은 한쪽 정도예요. 하루 종일.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2쪽 정도 될 수는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과일 한쪽 드시면은 충분히 드셔야 할 양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칼륨이 적든 많든 소량만 드시면 돼요. 견과류, 콩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칼륨 수치 높으신 분들 견과류 간식은 빼고 드세요. 그 다음에 콩물 같은 거 굳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는 단백질 식품에 많아요. 제가 아까 몸무게 따라서 정해드린 단백질량 있죠. 딱 그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잡곡에 있어가지고 잡곡, 오트밀, 현미 이런 데 있어서 되도록 쌀밥 드시는 게 좋고요. 견과류 등에도 있어서 섭취는 간식으로 따로 드시진 않는 거를 권장드려요. 네, 마지막에 가공식품 대신에 신선식품 드시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리할 때 참치, 김치찌개, 통조림 이런 거 넣지 마시고 그냥 고기 넣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생선 같은 거 넣고 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는 대부분은 이제 칼륨이랑 좀 비슷한데 여기 어육류분이 좀 달라요. 얘가 이제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뼈째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요리 잘하시는 분은 이거 어떤 때 많이 쓰시는지 아실 거예요. 건멸치, 건새우, 조개 같은 것들. 국물 낼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안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